네, 이어서는 글로벌 핫 이슈, 이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우시다 총리가 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해 8월에 너무 세게 맞았다 보니까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정말 우려감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때보다는 충격이 덜 하지 않을까. 그때 많이 청산이 됐다고 데이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다라는 내용은 이제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아니면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금리를 내리는 추세라는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되는 거는 결국 미일 금리 차라는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엔화가 지금 간밤에도 한 147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지난 8월에 한 140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가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그때하고 다른 건 이미 좀 청산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이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대비가 없었던 부분과 주가가 그때는 좀 높았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10%나 빠졌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뭐 25%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만큼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난해 8월에 문제가 됐던 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M7이나 이런 굉장히 비싼 주식들을 샀었던 자금이 언와인딩 되면서 폭락이 나온 건데 지금은 M7이 이미 폭락이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엔화가 더 강세로 간들 더 추가하라?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비슷한 거는 그때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금리를 안 내렸었거든요. 네. 7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그리고 뒤늦게 9월에 50bp라는 빅컷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는 사이클이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3월에는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경제가 빨리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상황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3월보다는 지금 보니까 5월이나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서 8월 넘어왔을 때의 주식시장의 하락 그 이후에 8월, 9월 넘어가면서 갔었던 글로벌 증시 내에서 미국의 흐름은 어쩌면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냥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그때도 8월에는 금리를 내린 건 아니었거든요. 9월에 내렸잖아요. 지금도 3월은 아니고 4월은 어차피 뭐 없으니까 5월 내지는 6월에 내린다는 기대치로 인해서 조금은 충격을 흡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상황 지난 8월과 현재는 약간 다르다라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미 청산이 조금 많이 된 상태고 M7 기업도 현재 흐름이 약간 부진한 상태니까요.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최저를 보여줬는데요. 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지금 좀 위험한 단계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그때 달라요. 이게 근데 이제 단기 외채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만큼 우리나라가 건전성이 떨어져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도 보면 부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사실 GDP 대비로 봐야 되고 가계 어떤 그 수준으로 봐야지 단순히 외환 보유액 4,200억이 4,100억이
달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갚을 만한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순 채무국이 아니라 순 채권국이에요. 네. 경상수지나 누적적으로 플러스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 압박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외환 보유액이 문제가 됐으면 좀 원화가 급등을 했겠죠. 근데 지금 1,440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어떤 외환 내지는 어떤 통화결제 시스템에서의 우리가 외화가 부족하다라기보단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거에 대한 원화의 레벨이 약해진 거지. 외환 보유액이 급감을 해서 이제 원화가 튄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하락한 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라는 건 늘어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무역 수지. 예. 무역 수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무역 수지가 늘어나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이 좀 더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나와줘야 원화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또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FDI.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고 네. 그린필드 투자라 그래서 이를테면 공장을 짓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규제 내지는 이 환경에서의 수요가 좀 괜찮다라든지 내지는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어떤 뭔가 경쟁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의 자금들 내지는 내부에 뭔가 공장도 만들고 새로운 혁신도 만들고 이런 산업에 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내지는 인구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노조라든지 임금 상승이 너무 높은다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이 막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다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효율성 있는 국가들이 아니면 그 기업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지만 그 성장률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역 수지나 FDI하고 동일한 방향성이긴 합니다만 외환 보유액의 방향성을 짓는 건 또 이 뭐 스페큘레이션에서 약간 투기성 자금. 근데 이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라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FDI가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먹을 거 있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 뭐 FDI, 무역 수지, 그 다음에 그 투기적인 포지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방향성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아까 투기적인 포지션인데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채권국인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달러화가 오히려 안정을 찾는 것도 있고 좀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해결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갖고 공격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우리가 모든 지표들을 해석할 때 그거 하나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GDP 대비, 성장성 대비 어느 정도의 지표가 나오는지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무역 수지와 FDI 그리고 투기성 자금까지 유입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 후반부터 고용 지표가 슬금슬금 나오는데 금요일이 또 피크잖아요. 어떤 고용 지표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항상 매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고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좀 충격을 줬잖아요. 네. 쇼크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더치라든지 이제 어떤 연방 정부 내지는 그 미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공공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네.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거는 더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보다 더 조금 쇼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로는 뭐 고용이 전월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데 이게 사실은 서베이의 어떤 그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업률이나 가계 집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언더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다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언더했을 때 충격이 올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간밤에 보시면 한 저희가 2주 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
9월, 10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요, 5월에도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주식시장의 하락, 이로 인해서 최근에 나왔었던 게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소비의 둔화, 미국의 어떤 경기가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까지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지금 3월은 좀 이른 것 같고 5월의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반반으로 올라왔고 6월은 지금 80%가 넘었어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네. 그럼 이건 이미 시장은 뭐 테슬라 기준으로 뭐 반이나 하락했고 나스닥 기준으로 10%나 하락했고 S&P가 애매하게 또 200일선에 딱 와 있는 상황에서 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일까 호재로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5월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뭐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려는 거를 이루는구나. 사실 관세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밤에 USMCA에 들어가는 거는 4월 2일까지 또 연기했어요. 네. 2월 하겠다, 3월 하겠다, 4월 하겠다. 근데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든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줬고, 결국 나중에 상저하고의 그림을 만들어서 내년에 중간선거까지 쭉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내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는 점프하기 위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거를 연말 연초에 미리 알아서 팔았다고 하면 아주 잘한 거지만 이미 지금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들이 누가 봐도 관세 계속 때려서 힘들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테슬라 400달러 넘나 들었는데 200달러 빠졌어요. 다 알잖아요. 네. 지금 너무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은 한번 지금부터 나오는 안 좋은 뉴스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제 좀 역발상으로 생각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글쎄요, 조금 더 배드 환호하게 할 수 뉴스가 있는. 굿 뉴스가 되는 시장의 어떤 임계치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모든 걸 총동원해서 금리 인하를 끌어내고 있네요. 뭐 금리 인하가 목표치는 아니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까지 졌다라고 봐야겠죠. 뭐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한번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용지표. 2보 전진을 위한 세상에.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살짝 말실수를 했네요. 네. 고용지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독일 이야기, 유럽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독일 정치권이 좀 커다란 규모의 국방 투자 계획을 제시하자 유럽 금융시장이 또 출렁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그만큼 금리도 움직이고 있고 네. 이 상황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제가 유럽 정신 차린다고 했잖아요. 봐봐. 그냥 결국에는. 좋은 말로 할 때는 국방비나 이런 거 늘리지도 않으면서 사실 러우 전쟁에 대해서 말로는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미국은 뭐 이렇게 하지만 도와주긴 했지 않습니까? 그쵸, 돈을 아니 이제 드디어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니까 결국은 유럽 방위비 늘린다고 하고 지들끼리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그동안 러시아 가스 편하게 얻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유럽의 고질적인 병은 뭐냐면 여전히 삼인주의도 이런 거에 너무 천착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버려야 돼요. 실용주의를 갖고 가야 되고 지금 저는 트럼프를 두둔하는 게 아니지만 네. 이상이 와서야 바뀔 거면 애진작에 조금 편하게 얘기할 때 바꾸지. 근데 지금이라도 변화가 발생한 거죠. 지금이라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뛰다 보니까 유럽 자체가 이제는 약간 매력적인 게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금리라는 게 뭐냐면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4월부터 지금은 다 미국을 등한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빠를 수 있습니다만 3월 중하순 그리고 좀 약간 그 우려의
그 최대치가 3월 말 4월 초라고 뭐 수요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점점점 미국으로의 그 비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잘 버텼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성장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나 성장성 있는 종목을 더 압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차라리 지금 봐요. 테슬라 엄청 하락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엄청 하락했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는 사고 싶어서 달려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럴 때 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공략할 시점이다. 네. 네, 일전에도 나오셔서 유럽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만큼 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증시 전망에 있어서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3월 7일 암호화폐 서밋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코인 관련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일정에서 또 저희가 어떤 걸 챙겨볼 수 있나요? 일정 자체는 워낙 그 뭐 설왕설래가 있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는 사실 유동성 지표로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바탕 주가가 아니 뭐 가격이 확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연준의 스탠스 내지는 유동성의 함수에 자극이 될 텐데 일단 먼저 불을 비치기 시작한 게 이런 암호화폐 서밋도 있지만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이 지금 5% 성장률을 제시했잖아요. 네. 5%를 달성한다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잘해야 4% 초반인데 본인들은 5% 가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겠다. 돈도 풀고 뭔가 주식시장도 부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유동성이 전 세계 M2,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동성이라는 게 M2라고 보면 되는데 네. M2의 40% 이상은 어느 나라가 차지하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질문을 주면 미국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중국이에요. 어. 중국이 전 세계 유동성의 40%를 담당합니다. 특히 M2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M2가 늘어났을 때 뭐가 늘어납니까? 리스크 에셋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성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암호화폐 서밋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5월일지 6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의 변동성이 기회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정되어 있는 일정, 이 암호화폐 서밋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럼 우리 연결해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어떤 부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증시는 사실 정말 어려운 게 계속 그 쏠려만 있거든요. 조선방산에 아니면 다 이제 죽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방산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은 이제 밸런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로 인해서 엄청 타격을 받았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이거 조금 미국의 피해가 온다고 치면 조금씩 유예가 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자동차도 네. 그렇고 뭐 간밤에 USMCA 옛날 나프타에 해당됐던 부분들은 유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관세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약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냥 너무 올랐었던 것보다는 조금 우려의 어떤 극강이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안정 내지는 방어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관세 피해주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제 밸런스를 조금 찾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 이슈 들려오고 있지만 이게 정말 리스크인가를 생각해 보면 관세 피해 업종에도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일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